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13일 수요일 아침 9시 43분입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엄청난 급락, 폭락 이런 건 아니고요. 전일 상승했던 거를 되돌리는 정도의 가벼운 하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증시는 지금 혼조하죠. 이 좁은 박스권 혹은 좁은 박스권이나 혹은 삼각 수렴형 이런 모습인데요. 하루 올랐다가 하루 내렸다가 하루 올랐다 하루 내렸다 이러면서 방향성을 고민하고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렇게 하루 올랐다 하루 내렸다 하고 있는데요. 어젯밤에 굳이 하락한 거에 대해서 표면적인 이유를 갖다 붙이자면은 오늘 밤 발표 예정인 미국의 물가지표가 예상치가 높죠. 그죠? 물가지표에 대한 우려가 어젯밤 시장을 하락시켰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물가지표를 앞두고 지금 방향성을 고민하는 중이라고요. 수렴하면서 어디로 갈지 고민 중인 겁니다. 위로 올라갈까 아니면 내려갈까 지금 방향성 고민 중인 겁니다. 다들요. 달러도 그렇고요. 금리도 그렇고 다들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좀 낙폭이 좀 크기도 했는데 한 1% 가까이 움직이긴 했는데 이게 엄청난 그런 급락 폭락까지는 아니고 원래 나스닥은 크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지금 어제 크게 움직였고 그러니까 오늘도 그냥 크게 움직이는 겁니다. 자체적인 변동성이 크니까 좀 크게 움직인 거지. 하여튼 전반적으로 다들 이게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이 와중에 방향성을 고민하고 있죠. 조금 이렇게 움직이면서 방향성을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표면적으로 드릴 이야기는 그 어젯밤 오늘 발표 예정인 물가지표에 대한 우려 이런 걸로 좀 시장이 하락 마감했다. 일단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조금 좀 더 직접적인 이유 이런 걸 좀 찾아보자면은 일단 오라클의 급락 이런 거를 좀 일단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라클의 분기 매출이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았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도 예상치를 밑돌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미 개장 전부터 9% 빠지고 있었고 개장한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낙폭을 좀 더 확대하면서 시장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오라클의 급락으로 IT 빅테크 나스닥이 좀 많이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어제 뭐가 하나 있었죠. 애플이 아이폰 신제품을 공개한다라는 이벤트가 어젯밤에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시장에 특별한 이 반응은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기사 제목인데 가장 가볍다라는 거를 강조할 정도면은 아이폰 15 특별한 거 없다 생각하실 수 있겠고 시장의 반응이 그래서 별로 안 좋았다라고 일단 그런 식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아이폰 15 공개라는 어떤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라클이 급락하는 등 시장의 분위기는 안 좋았다라고 일단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국제유가가 급등한 것도 시장에 좀 악영향을 미치긴 했을 겁니다. 국제유가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강했어요. 기간 조정 짧게 마치고 나서 다시 에너지를 뿜어냈습니다. 그래서 1.78% 상승 마감했네요. 그래서 이제 국제유가는 90달러를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긴축 우려, 그죠? 부담되고 있죠. 물가지표 발표가 오늘 밤인데요. 물가지표 발표, 안 그래도 이 물가지표에서 기름값이 올라가지고 물가가 높을 것이라고 우리 모두가 벌벌 떨고 있는데 그 전날, 이 국제유가가 또다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면은 분명히 주식시장이 마음이 편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죠? 이런 점이 좀 다시 시장의 악재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나스닥이 좀 많이 빠졌고요. 그래봐야 박스권이고 수렴형이지만은 일단은 좀 많이 빠졌다. 전날 상승했던 거 전부 되돌렸다. 그래서 시장은 혼조한 구간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내용들 살펴봤고요. 기술적으로는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 대부분 이거는 이제 유럽 증시 중에 독일 증시인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수렴형 조금 오르고 조금 빠졌다라고 해서 특별히 아직 엄청난 그런 게 있는 건 아닙니다. 다 혼조합니다. 보시다시피 S&P도 그렇고요. S&P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수렴형이죠. 수렴형 좁은 구간 안에서 이렇게 답답한 모습들 보이고 있고 방향성 잘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어젯밤에 하락을 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기는 합니다. 기술적으로 보면은 나스닥도 그렇고 어젯밤에 하락을 하면서 어딘가 또 저항을 확인한 거죠,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렇게 반등하던 걸 끝내고 하락 전환시켰고 또 조금 올라왔다가 지금 또 다시 이제 반등을 제한한 거죠. 어젯밤 하락했으니까요. 반등을 제한하고 또 하락을 했으니까 야 이제는 좀 빠질 시점이 됐다라고 일단 이렇게 볼 수도 있긴 있는데. 근데 일단은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으니까 일단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겸허하게 일단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 하락으로 인해서 반등이 제한되면서 일단 기술적으로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아진 게 맞긴 해요. 그런 의미가 있긴 있는데 오늘 밤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이제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제 해석은 제한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싶습니다. 이런 점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오늘 밤 물가지표 발표 예정인데 벌써 시장은 우려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뭐 물론 그 우려가 지금 심해 보이지는 않아요. 증시의 움직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우려 때문에 막 발발발 떨고 이런 건 아니고 좀 가볍게 우려를 하는 듯한 모습이긴 한데요. 이런 점을 좀 생각해 볼 만해요. 이게 이 예상치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미 물가가 이렇게 높을 거야, 물가가 이렇게 높아질 거야라고 예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예상치가 높다면은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높은 물가 예상치에 실제 값이 부합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그런 측면이 있단 말입니다. 예상치가 이렇게 낮다면은 이 정도쯤 됐다면 쉽게 예상치를 돌파한 척하면서 서프라이즈나 뭐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죠. 하방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시장이 꼬꾸라질 확률이 좀 더 높아질 수가 있는 건데 예상치 자체가 이미 이렇게 높아버리면은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걸 넘어서긴 좀 어려울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런 측면이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하방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게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다. 미리 지금 시장이 예상치를 높여놓고 긴장을 하고 있다면은 막상 이제 이 물가지표가 발표된 이후에는 별 재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걸 큰 재미가 있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점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굉장히 지금 예상치는 높은 편이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상치가 높은 편이라는 게 주식 들고 계신 분들, 상방 베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이게 더 좋은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요까지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뭐 기술적으로는 특별히 더 다른 거는 드릴 이야기 없는 것 같고요. 하여튼 나스닥인데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15,460 이 정도 자리가 중요하다라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에 대한 저항 테스트 훌륭하게 잘 했습니다. 30분 봉인데요. 나스닥에서 잘 위쪽에 저항을 확인하고 잘 빠져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방 포지션은 계속해서 들고 가면 되겠구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이상한 건 없었다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금리와 달러는 특별한 일 없었죠. 금리와 달러는 그냥 혼조했습니다. 그냥 뭐 조금 올랐다 조금 내렸다 하면서 근데 일단 금리는 더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흐름의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보시다시피 아직까지 뭐 잘 버티고 있어요. 어젯밤에 좀 장중에 굉장히 강했었지만은 다시 좀 되돌리긴 했는데 아직까지 일단 이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으니까 일단은 뭐 상승 중 눌림 건전하게 잘 진행 중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금리와 달러는 별다른 일 없었고 하여튼 주식시장에서 애플의 아이폰 뭐 발표와 뭐 오라클 실적 등이 뭐 이렇게 좀 실망스러우면서 증시가 하락했다.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나서 우려 때문에 빠졌다라고도 볼 수 있고 국제유가 올라서 빠졌다라고도 볼 수 있고 하여튼 이래저래 해서 증시는 하락 마감해서 상승을 제한했다. 그래서 시장이 좀 불안해졌다까지 말씀을 드리면은 다 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 한국 증시 좀 보기 전에 좀 다른 재밌는 기사들이 좀 나와서 좀 몇 가지를 좀 더 볼까 하는데요. 애플하고 엔비디아 차트 좀 잠깐 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애플도 어젯밤에 보시다시피 상승을 제한하면서 하락을 했죠, 그죠? 하락을 했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지난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던 거에 대한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었는데요. 반등이 지금 굉장히 약한 상황입니다. 다시 지금 하락이 시작됐기 때문에 일단 좀 불안한 상황인 거고요. 애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붕괴되면 와장창입니다. 그죠? 애플의 불안감 계속되고 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는데 반등이 매우 약하구나. 물론 지금 이제 사실상 직전 저점에 대한 이 테스트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지지력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잘 봐야 되는 자리이긴 한데요. 하여튼 애플도 좀 위험해진 겁니다. 엔비디아도 지금 보시면 좀 위험해졌죠. 엔비디아도 어제가 아니고 이미 이틀 전에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켜서 방향성 아래로 꺾어놨고 단지 이제 하락이 좀 둔화가 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분명한 건 일단 빠지고 있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 뭔가 분위기가 안 좋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참고로 이날이 엔비디아의 너무나 좋았던 실적을 발표한 날이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고점이 나왔다라는 거 재밌는 점이죠. 그래서 하여튼 뭔 얘기를 할 거냐면은 이 재밌는 기사들이 좀 몇 개가 있는데 엔비디아가 최근에 이제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좋은 실적 발표하고 오히려 더 빠지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뒤에서 몰래 내부자들이 이제 자꾸자꾸 주식을 팔고 있다.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지난주에 자사주를 대거 처분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다른 이사회 구성원들도 보유 주식을 대거 매각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이거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야, 실적이 좋은데 주식을 왜 파냐? 그게 아니고, 주식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좀 투기적인 게 있습니다. 주식이 이미 많이 올라갔고, 이미 많이 올라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어져 버리면 이미 이건 끝난 거란 말이죠. 이미 내부자분들은 뭔가 좀 이런 냄새를 좀 맡은 것 같아요. 야, 주식이 좀 비싸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실적이 좋고 그런 것도 인정은 하는데, 실적 좋은 게 이미 시장에 다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자리이긴 하죠. 그래서 이 내부자들이 좀 팔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에 우리는 좀 집중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뭐 다른 이야기도 뭐 여기저기 뭐 있긴 있는데, 제 생각에 중요한 건 내부자들이 주식을 팔고 있다라는 게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제 이제 2차전지 한국에서 에코프로 친구들이 좀 급락을 했죠. 어제가 2차전지 인버스 ETF가 나왔던 날이라고 합니다. 예. 하여튼 이런 ETF의 출시는 좀 주목해서 좀 볼만한 이벤트이긴 해요. 이런 ETF의 출시가 어떤 시장의 변곡 자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ETF가 물론 나오기 전부터 에코프로 친구들과 에코프로 친구들과 코스닥은 약했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코스닥 지수에서 좀 중요한 날이긴 했죠. 코스닥 지수에서 직전 저점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있는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인버스 ETF가 출시가 됐다라고 하니 참 재밌는 날이긴 합니다. 하여튼 이런 ETF 출시 좀 우리가 알아둬야 될 그런 중요한 이벤트이긴 합니다. 저런 ETF가 출시된 이후가 시장의 변곡일 가능성이 좀 많이 높았어요. 이런 것들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건 이제 좀 재밌는 기사인데, 이런 거는 공부 차원에서 좀 갖고 나온 건데요. 지금 이제 일본의 어떤 그 니케이에서 그 조사를 한 건데요. 전 세계 7,689개의 회사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금융위기 때보다 이제 부채가 2배다. 글로벌 기업들이 이자 폭탄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아무래도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그죠? 금리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자 부담이 좀 높아지고 있다.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뭐 그런 걸 담아낸 기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적으로 이런 자료들을 보시면 재밌는 게 전 세계 기준인데요. 전 세계 기준으로 해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작년에 이제 증시가 굉장히 어려웠죠. 작년에. 물론 올해도 지금부터는 슬슬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하여튼 올해는 지금까지 좋았죠. 작년에는 어려웠고요. 작년에 왜 어려웠나 보니까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쭉 줄어드는 디레버리징을 좀 했단 말입니다. 그죠? 디레버리징 과정 중에 증시가 하락을 하는 거를 봤다라는 거. 하여튼 그죠? 디레버리징 하면 증시에 안 좋구나라는 걸 좀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자료인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뭡니까, 올해 초에 은행 망하면서 디레버리징으로 인해서 은행이 망하고 각종 위기가 터지면서, 또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재정 적자 정책 좀 강력하게 편 바람에 다시 어쨌든 부채 비율이 슬슬 좀 늘어났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증시는 또 한동안 또 랠리를 또 보이긴 했었죠. 이런 점들 재밌는 데이터인 것 같아서 좀 한 번쯤 좀 볼만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해서 뭐 기업 채무는 꾸준히 증가했고 어쩌고 저쩌고 뭐 하긴 했는데요. 근데 좀 제한적으로 하여튼 보셔야 되긴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잘 나가는 놈들과 못 나가는 놈들의 양극화가 좀 굉장히 좀 심한 상황이라, 전반적으로 이제 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면 뭐 부채 비율이 늘어나고 있고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있고 그렇긴 한데, 잊으시면 안 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빅테크 기업들은 고금리에서 무사하단 말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국 기업들의 이자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오히려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업들의 이 전체 이자 비용은 줄어들었습니다. 왜 줄어들었냐? 대기업들이, IT 빅테크를 위주로 한 이런 대기업들이 이 낮은 금리로 인해서 본인들의 높은 신용으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잘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정작 미국 기업들의 전체적인 이자 비용은 줄어든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빅테크에 그게 줄어든 거지, 작은 기업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자 비용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서 흔들리고 있죠. 뭐 대표적으로 일단 어떤 기업이라 하긴 뭐하지만 3월 달에 중소형 은행들이 대차게 망한 것들을 살펴보면 이런 흐름을 좀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대형은행들은 멀쩡했죠. 근데 중소형은행들은 돈을 못 구해가지고 허덕이다가 단체로 망했었죠.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이자가 높으면 전반적으로 이제 이자 비용이 높아지긴 하겠죠, 그죠? 금리가 높아지면요, 이자 비용이 높아지면서 부담을 주긴 줄 텐데 이런 점들이 좀 이제 시장에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얘네들도 무사하기는 좀 어려워지고 있죠, 지금. 국제유가 높아지고 10년물 국채금리 올라가면서 시장의 금리가 전반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죠?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기준금리가 지금 올라왔습니다. 근데 기준금리가 올라왔다고 반드시 시중의 금리도 따라서 같이 오르라는 법은 또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이 시중의 금리가 그 기준금리 오르는 만큼 탄력적으로 잘 올라가진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게 확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시중의 금리가요. 이런 차이들을 우리가 조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기준금리는 기준금리인 거고, 기준금리는 은행과 은행 사이에서 적용되는 그런 정책금리, 뭐 그런 그런 은행과 은행 간의 금리인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부담을 하는 이자는 이 시중금리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시중금리는 지금까지 금리가 미국의 기준금리가 오르는 것만큼 탄력적으로 좀 올라가지 못했었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좀 많이 올라가면서 좀 부담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와 관련해서 좀 재밌는 데이터가 있긴 있는데요. 요거 하나 좀 보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그 미국과 유럽의 어떤 뭐 금리 차이 뭐 그런 걸 좀 보여주는 데이터인데요. 좀 재밌는 데이터라 한번 갖고 나와 봤습니다. 이거는 뭐 역사적인 데이터인 거고요. 여기 있는 점선은 미국 데이터고요. 실선은 유로존 데이터입니다. 이걸 좀 참고해서 보셔야 되겠고, 이 파란색 선은 미국, 유럽 둘 다 정책금리,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말하는 거고, 노란색 선은 이 미국, 유럽 둘 다 정기 예금금리를 나타내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초록색 선은 미국, 유럽 둘 다 어떤 정기 입출금, 자유 입출금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체크카드 금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그죠? 당연히 정기 예금 금리 노란색 선이 초록색 선 위에 있는 게 맞고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보시면은 기준금리들은 다들 저 위에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기준금리 보세요. 미국의 기준금리는 굉장히 위에 있어요. 그리고 유로존의 기준금리도 굉장히 높은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기 예금금리 이런 것들은 보시면은 한참 못 따라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우리가 그냥 마냥 생각하기로는 야 기준금리가 높아지니까 예금금리 이런 건 훨씬 더 높게 줘야 되지 않냐 싶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그죠? 실제로는 저 밑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또 그리고 예금금리들 같은 경우는 여기 와 있죠. 굉장히 좀 재밌는 점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여기서 좀 더 재밌는 거는 이게 기준금리 자체는 정책금리 자체는 미국이 훨씬 높죠. 유럽보다요. 훨씬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금금리나 아니면 이 체크카드 금리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오히려 유로존의 부담이 더 높습니다. 유로존이 미국보다 더 높은 그런 이자 비용을 부담을 하고 있어요. 재밌는 게 점선이 미국이죠. 점선이 미국인데 다 보시면 실선이 좀 더 높습니다. 점선보다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재밌는 게 미국 경제가 좋다.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높을 거야. 미국 투자자들은 혹은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자 비용이 훨씬 높을 거야라고 우리가 뭐 그렇게 뭐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런데 뭐 예금 금리가 높을 거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작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실질적인 상황은 이렇게 좀 차이가 날 수가 있다. 기준 금리는 어디까지나 좀 정책 금리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정책 금리라서 전반적인 금리에 뭐 영향을 미치는 또 어떤 뭐 그런 기본적인 금리이긴 하나. 실제적으로 이런 금리가 이런 시중에 있는 금리를 움직이기까지는 또 시차가 또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영향이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좀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배워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재밌다. 유럽이 경제가 안 좋은데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예금 금리가 오히려 더 높고 뭐 이렇게 보시다시피 하여튼 각종 금리가 미국에 비해서 더 높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금리하고 하여튼 정책 금리하고 좀 차이가 있다. 이런 거를 좀 확인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이야기들 좀 쭉 드려봤고요.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죠? 하여튼 어젯밤에 이 미국 증시가 좀 하락을 했으니까 일단 한국 증시는 안 좋게 출발을 할 예정이긴 한데 실제적인 시장 흐름은 좀 다를 수가 있겠죠.
재밌는 게 삼성전자가 오늘 갭상승을 했네요. 삼성전자가 장 초반에 굉장히 강했었네요. 그죠? 그렇다면 코스피는 잘 버티고 있을 가능성이 좀 높겠네요. 하여튼 오늘 왠지 모르겠지만 일단 삼성전자와 오늘 뭐 코스피가 갭상승을 출발을 한 모양인데 미국 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근데 일단 어쨌든 미국이 하락했으니까 악영향을 받긴 할 겁니다. 이 삼성전자는 일단은 어제 말씀드렸던 그런 자리를 일단 시작부터 돌파한 척 하고 있어서 조금 더 고점을 높이긴 했으나 여전히 좀 불안해 보이긴 합니다. 이 72,000원대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를 예전에 뭐 드리긴 했었었는데 네, 이번에도 한 번 더 꿈틀했으나 이 위쪽까지는 일단 잘 제대로 올라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네요. 이 장대 음봉이 어떤 중요한 기준이 되는 그런 음봉인데 이 장대 음봉의 절반 정도 되는 자리가 한 72,000원이죠. 이 자리 터치도 못하고 일단 급속하게 좀 저점이 낮아질 듯한 위험이 보이고 있는데 이런 거는 일단 삼성전자의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그죠. 이런 측면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이제 지금까지 약하다가 엔비디아라는 어떤 훌륭한 재료를 얻어서 지도 이제 올라가 보겠다고 했는데 정작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등에 올라타니까 엔비디아 주가 자체는 지금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이죠. 좀 하여튼 불안해 보이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내부자들도 자꾸 주식 팔고 있는 상황에서 엔비디아의 어떤 지금 성은을 입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지금 그런 상황이죠. 하여튼 별로 상황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제 급락했던 에코프로 친구들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니까 오늘 코스닥은 빠지다 말겠구나 이런 걸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그 급락 폭락도 가능한 자리였으나 미국 증시가 급락 폭락하진 않았죠. 그죠? 그래서 일단 잘 버티고 있습니다. 뭐 계속해서 코스피는 뭐 선물 340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뭐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답답한 구간 안에서 놀고 있어요. 특별히 뭐 더 드릴 이야기는 없고 코스닥은 오늘 붕괴된 겁니다. 그죠? 코스닥은 보시면은 이제 지난번에 테스트를 하던 이 자리 직전 저점 자리 확실히 일단 붕괴가 되긴 됐죠. 붕괴됐기 때문에 레벨 다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의 하락은 이 하락 추세로의 어떤 뭐 시작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은 굉장히 불안해진 거죠. 이제 레벨 다운 됐고 안 좋은 영역으로 들어간 겁니다. 지금 붕괴시킨 자리가 어디냐면 참고로 이 자리입니다. 그죠? 직전 고점 자리,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를 붕괴시켰기 때문에 일단 하락의 목표치는 제법 많이 열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략적으로 뭐 여기 정도 혹은 뭐 여기 정도 혹은 요 아래에 있는 자리까지 목표치는 열린 겁니다.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어떤 뭐 목표치 같은 게 열렸다라고 한다면 뭐 이 정도까지는 좀 하락 목표치가 대충 열렸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한 1300 정도까지 목표치는 열렸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레벨 다운이 됐다. 그러나 그 미국 증시가 급락하고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하락은 좀 제한적이다. 급락 폭락의 준비는 돼 있는데 안 할 수도 있죠. 그죠? 하여튼 그래서 오늘 차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특별히 뭐 다른 거는 드릴 이야기 없고요. 하여튼 수렴형 답답한 그런 구간 안에서 방향성 모색 중이다. 이 정도 이야기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환율도 답답하죠. 그죠? 환율은 2거래일째 지금 1325원 부근에서 어떤 지지력을 확보하는 어떤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거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오늘 밤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다들 시장이 버벅버벅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여기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